육부 대장정 1장 1980년 선데이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읽고서야 사람들은 스탈린의 아들 이아코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포로가 된 그는 영국군 장교와 같은 감옥에 수용되었다. 그들은 공동 변소를 사용했다. 스탈린의 아들은 변소를 항상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었다. 영국인들은 당시 우주에서 가장 권세 있는 남자의 똥일지라도 그들의 변소를 똥투성이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스탈린의 아들을 비난했고 스탈린의 아들은 모욕을 당했다. 그들은 그에게 훈계를 하며 변소 청소를 강요했다. 그는 화를 내며 그들과 언쟁하다가 주먹다짐까지 했고 끝내는 수용소 소장의 접견을 요청했다. 그는 소장이 그들의 분쟁을 조정하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똥을 두고 입씨름하기에는 독일인 수용소 소장이 너무도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다. 스탈린의 아들은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러시아 말로 끔찍한 저주를 하늘에 퍼부으며 수용소를 둘러싼 고압 철조망으로 달려갔다. 그는 철조망에서 숨을 거두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의 육체는 다시는 영국인의 변소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2장) 스탈린의 아들은 편안하게 살지 못했다. 모든 단서로 추정하건대 그를 낳은 여자를 결국은 그의 아버지가 총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스탈린은 신의 아들이자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신의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그 아들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가 지닌 권력으로 어쨌거나 그는 스탈린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권력으로 인해 그리고 그의 우정으로 아버지는 그가 탄압하던 아들 대신 아들의 친구를 징계할 수도 있으니까 그 우정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주와 특권, 행운과 불운. 사람들은 이런 대립이 얼마나 서로 교체 가능한지를 인간 존재에 있어서 양극단 간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는 없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는 독일군에게 생포되었다.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 때문에 예전부터 그에게 철두철미한 반감을 가졌던 다른 포로들은 그를 더럽다고 비난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비극을 어깨에 걸머졌던 그는 신의 아들이자 추락한 천사였다. 왜 이제는 고상한 것, 신과 천사들이 아니라 똥 때문에 심판받아야만 했을까? 가장 고상한 비극과 가장 일상적 사건이 이토록 현기증 날 정도로 근접한 것일까? 현기증 날 정도로 근접하다? 근접성이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일까? 그렇고 말고 북극이 남극에 거의 닿을 정도로 근접하다면 지구는 사라질 것이고 인간은 현기증 나는 진공 속에 놓여 추락의 유혹에 빠질 것이다. 저주와 특권이 더도 덜도 아닌 같은 것이라면 고상한 것과 천한 것 사이의 차이점은 없어질 테고 신의 아들이 똥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인간 존재는 그 의미를 잃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스탈린의 아들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던진 것은 의미가 사라진 세계의 무한한 가벼움 때문에 한심하게 치솟은 천칭 접시 위에 자기 몸을 올려놓기 위해서였다. 스탈린의 아들은 똥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나 똥을 위해 죽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제국 영토를 보다 동쪽으로 넓히기 위해 생명을 바친 독일인들이나 조국 세력을 보다 먼 서쪽까지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 죽은 러시아인들. 그렇다. 이들은 멍청한 짓을 위해 죽었고 그들의 죽음은 의미도 없고 보편적 결과도 낳지 못했다. 반면 스탈린의 아들의 죽음은 전쟁의 광범위한 바보짓 중 유일한 형이상학적 죽음이었다. (3장) 나는 어릴 적 귀스타브 도레의 파나가 사파로 실린 어린이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구름을 타고 있는 선한 신을 보았다. 늙은 아저씨 모습에다가 눈과 코가 있었고 수염이 길었으며 입도 있으니 나는 그가 먹기도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먹는다면 창자도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생각에 곧 질겁을 했다. 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집안에서 자랐지만 신의 창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신학적 예비 지식은 조금도 없었지만 어린 나는 순간적으로 똥과 신은 양립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이 신의 모습을 본따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의 인류학적 근본 명제가 지닌 허약성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이다. 둘 중 하나다. 인간은 신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고 따라서 신도 창자를 지녔거나 아니면 신은 창자를 지니지 않았고 인간도 신을 닮지 않았거나. 고대 그노시스파 사람들도 5살 적의 나처럼 이를 분명하게 느꼈다. 이 저주받은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기 위해 2세기 그노시스파의 대스승 발랑탱은 예수를 먹고 마시지만 절대 똥은 싸지 않는다 라고 단언했다는 것이다. 똥은 악의 문제보다 더욱 골치 아픈 신학 문제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따라서 인류 범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신, 오직 신에게만 돌아간다. (4장) 4세기에 성 제롬은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반면 9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장 스코트 에리제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아담은 사람들이 팔이나 다리를 들어 올리듯,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성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생각의 이면에서 발기부전 위협에 시달리는 남자의 영원한 꿈을 찾지는 말자. 스코트 에리젠의 생각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남자의 성기가 간단한 뇌의 명령에 따라 설 수만 있다면 굳이 흥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성기가 서는 것은 흥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신학자는 성교나 성교와 연관된 관능성이 천국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천국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흥분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자. 천국의 관능성은 존재하지만 흥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코트 에리젠의 추론에서 우리는 똥의 신학적 정당화, 달리 말해 신의학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이 천국에 머무는 것이 허락된다면 인간은 똥을 싸지 않거나 발랑탱의 이론에 따른다면 예수와 마찬가지로, 혹은 이보다 더욱 개연성 있는 견해로는 똥은 뭔가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을 천국에서 추방하면서 신은 인간에게 그의 추한 본 모습과 혐오감을 보여주었다. 인간은 자기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감추기 시작했고 자신의 베일을 벗자마자 그 찬란한 광명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따라서 추한 것을 발견하자마자 인간은 흥분도 발견한 것이다. 똥, 말 그대로의 의미나 추상적 의미에서 그것이 없다면 성적 사랑은 심장의 격렬한 박동과 감각의 맹목성이 동반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이 소설 3부에서 나는 옷을 다 입고 있는 토마시 곁에서 반나체의 중산 모자를 쓰고 서 있었던 사비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감춘 것이 하나 있다. 그들이 거울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동안 사비나는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흥분했다. 그녀는 토마시가 중산 모자를 쓴 그녀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고 자기 앞에서 창자 속을 비우라고 명령할 거라고 상상했다. 그녀의 가슴이 미친 듯 쿵쾅거리고 생각도 희미해져서 그녀는 토마시를 양탄자 위에 쓰러뜨렸다. 잠시 후 그녀는 쾌락에 비명을 질러댔다. (5장) 우주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저절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은 우리의 직감과 체험을 넘어서는 무엇인가와 관련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존재 그 자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주어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과 주어진 존재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는 사람들 간의 견해 차도 이와 마찬가지로 엄존한다. 그것이 종교적 믿음이건 정치적 믿음이건 간에 모든 유럽인들의 믿음 이면에는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 존재하며 이 세계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존재는 선한 것이며 따라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거기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근본적 믿음을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고 부르도록 하자. 최근에도 책 속에서 똥이라는 단어가 점선으로 대체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똥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똥과의 불화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똥을 누는 행위는 창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질을 일상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똥은 수락할 만한 것이라거나
그렇다면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앉지 말아야 한다. 또는 우리가 창조된 방식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중에서.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미학적 이상으로 삼는 세계는 똥이 부정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가 처신하는 세계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미학적 이상은 키치라고 불린다. 이것은 감상적이었던 19세기 중엽에 생겨나 그 이후 다른 모든 언어에 퍼졌던 독일어 단어다. 그러나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함에 따라 그것이 지닌 원래의 형이상학적 가치가 지워졌는데, 말하자면 키치란 본질적으로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 문자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다. 키치는 자신의 시야에서 인간 존재가 지닌 것 중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6장) 공산주의에 대한 사비나의 첫 번째 내면적 저항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미학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녀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던 것은 공산주의 세계의 추함, 마국간으로 개조한 성들보다는 공산주의가 뒤집어쓰고 있는 아름다움의 가면, 달리 말하자면 공산주의라는 키치였다. 이러한 키치의 모델은 소위 5월 1일 축제였다. 그녀가 5월 2일의 행진을 보았던 것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광신적이었거나 또는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던 시절이었다. 여자들은 붉은색, 흰색 또는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발코니나 창가에서는 가지가 5개인 별이나 심장, 글자 같은 무늬처럼 보였다. 여러 행렬 사이사이에 행진의 리듬을 맞춰주는 소규모 악단이 있었다. 행진 대열이 연단에 가까이 가면 가장 우울한 표정을 짓던 얼굴조차도 미소로 환해졌는데, 마치 자신들이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들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의가 아니라 현실 속 존재에 대한 동의에 관련되는 것이다. 5월 1일 축제는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는 깊은 원칙에서 그것의 자양분을 끌어내고 있었다. 행진 대열이 내건 묵시적 슬로건은 공산주의 만세가 아니라 인생 만세였다. 공산주의 정치의 힘과 모략은 이 슬로건을 독점하는 데 있었다. 공산주의 사상에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들조차도 공산주의 행렬로 내모는 것은 바로 이 멍청한 동어 반복, 인생 만세였다. (7장) 10여 년 후 그녀는 이미 미국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의 친구인 미국 상원 의원이 커다란 자동차로 그녀에게 관광을 시켜주었다. 아이들 넷이 뒷자리에 끼어 앉아 있었다. 상원 의원이 차를 세우자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커다란 잔디밭을 내달려 체육관 건물 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인공 스케이트장이 있었다. 상원 의원은 운전석에 앉아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뛰어가는 네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비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애들을 봐요. 그가 손으로 둥그렇게 그리는 원 안에는 체육관, 잔디밭,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들어있었다. 내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는 어린아이, 부쩍부쩍 자라는 잔디밭을 보며 내뱉는 기쁨의 표현만이 아니라 풀도 자라지 않고 아이들도 뛰지 않는다고 상원 의원이 확신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여자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비나는 프라하 광장의 연단에 서 있는 이 상원 의원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얼굴은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이 높은 연단에서 그들의 발 아래로 행진하며 판에 박힌 듯한 미소를 짓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8장) 어떻게 이 상원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의 영혼을 읽었을까? 만약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들 중 3명이 한 아이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면? 상원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논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의 감수성. 가슴이 말할 때 이성이 반박의 목청을 높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짓이다. 키치의 왕국에서는 가슴이 독재를 행사한다. 물론 키치가 유발한 느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키치는 유별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키치는 인간들의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핵심 이미지에 호소한다. 배은망덕한 딸, 버림받은 아버지, 잔디밭 위를 뛰어가는 어린아이, 배신당한 조국, 첫사랑의 추억. 키치는 백발백중 감동의 눈물 2방울을 흐르게 한다. 첫 번째 눈물은 이렇게 말한다. 잔디밭을 뛰어가는 어린아이, 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번째 눈물은 이렇게 말한다. 잔디밭을 뛰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 모든 인류와 더불어 감동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키치가 키치다워지는 것은 오로지 이 2번째 눈물에 의해서다. 모든 인간 사이의 유대감은 오로지 이 키치 위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9장) 이런 것을 정치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근처에 카메라가 있으면 그들은 눈에 띄는 첫 번째 아이에게 달려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뺨에 키스한다. 키치는 모든 정치인, 모든 정치 행위의 미학적 이상이다. 여러 사조가 공존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서로를 제한하고 무화하는 사회에서는 키치의 독재로부터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독창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예술가는 예기치 않은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흐름 하나가 모든 권력을 쥐는 곳에서 사람들은 대번에 전체주의 키치 왕국에 빠지게 된다. 내가 전체주의라고 표현한 까닭은 키치를 훼손하는 모든 것은 삶으로부터 추방당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주의의 발현, 모든 부조화는 미소 짓는 연대감의 얼굴에 내뱉은 가래침이기 때문이다. 모든 회의주의, 사소한 세목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자는
마침내 있는 그대로의 삶 그 자체를 의심하기 마련이다. 아이러니. 키치의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진지하게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족을 버린 어머니나 여자보다 남자를 좋아해서 교미하여 번식하여라 라는 신성불가침한 슬로건을 위협하는 남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위 강제수용소는 전체주의적 키치가 자신의 오물을 버리는 정화조라고 할 수 있다. (10장) 2차 대전이 끝난 뒤 10년 동안은 스탈린의 공포 정치가 가장 끔찍했던 시대였다. 테레자의 아버지가 사소한 일로 구속되고 당시 10살짜리 소녀가 집에서 쫓겨난 것도 그 시기였다. 그때 사비나는 20살이었고 미술대학에 다녔다.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치던 교수는 그녀와 그녀 동료들에게 사회주의 예술의 가설을 이렇게 설명했다. 소련 사회는 이미 너무 발전하여 근본적인 갈등은 선과 악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선과 최선 간의 갈등이다. 따라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저쪽 편, 예를 들면 미국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선들과 최선들만 있는 세계에 마치 이 물질처럼 예를 들면 간첩의 모습을 띠고 외부로부터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때보다 잔혹했던 이 시절, 공산주의 국가의 극장에 넘쳐 흐르던 소련 영화는 믿지 못할 정도로 천진성에 물들어 있었다. 두 소련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연인 간의 오해였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상상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 끝에 가서 두 사람은 상대편의 품에 안기고 행복의 눈물이 눈에서 그렁그렁 흘러내린다. 이런 영화의 틀에 박힌 해설은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다. 공산주의의 현실은 이보다 훨씬 암울했지만 이런 영화는 공산주의 이상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사비나의 분노를 일으켰다. 소련의 키치 세계가 현실화될 수 있고 그곳에서 살 것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정육점 문 앞에 늘어선 줄과 박해들과 함께 공산주의 체제의 현실적 삶을 택했다. 현실의 공산주의 세계에서 사는 것은 가능했다. 공산주의 이상이 실현된 세계, 그녀가 단 한마디도 건넬 수 없는 멍청한 미소만 짓는 세계에서는 아마 일주일 만에 혐오감으로 죽었을 것이다. 내 생각에 소련의 키치가 사비나에게 불러일으킨 느낌은 테레자가 나체 여자들과 함께 수영장 주위를 행진하며 경쾌한 노래를 불러야만 했던 꿈에서 느꼈던 공포와 유사하다. 시체들이 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테레자가 한마디라도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노래 뒤에 나오는 후렴구가 전부였을 것이다. 그녀가 속마음을 담은 눈길을 던질 수 있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랬다면 여자들은 수영장 위 바구니 속에 서 있는 남자에게 일러 바쳐서 그 남자가 테레자에게 총을 쏘도록 했을 것이다. 테레자의 꿈은 키치의 진정한 기능을 고발한다. 키치는 죽음을 은폐하는 병풍이다.
11장. 전체주의적인 키치 왕국에서 대답은 미리 주어져 있으며 모든 새로운 질문은 배제된다. 따라서 전체주의 키치의 진정한 적대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셈이다. 질문이란 이면에 숨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무대장치의 화폭을 찢는 칼과 같은 것이다. 사비나가 테레자에게 자기 그림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앞은 이해 가능한 거짓말이고 그 뒤로 가야 이해 불가능한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소위 전체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사람은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투쟁할 수 없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야만 하고 집단적인 눈물샘을 자극해야만 하는 확신과 단순화된 진리가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어느 날 한 정치단체가 독일에서 사비나 작품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비나는 안내책자를 보았다. 그녀의 사진 앞에 철조망이 그려져 있었다. 책자 안에는 순교자나 성인의 전기와 흡사한 그녀의 양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고통받았고 불의에 대항해서 싸웠으며 고문받는 조국을 버려야만 했으나 투쟁을 계속한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그녀는 자유를 위해 그림으로 싸운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항의했으나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공산주의가 현대 예술을 박해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녀는 격분해서 대답했다. 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키치예요. 그 후 그녀는 자기 양력을 애매모호한 문구로 감쌌고 미국에 와서는 드디어 자기가 체코인이라는 사실조차 감추는 데 성공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키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처절히 노력해야만 했다. (12장) 아직 미완성인 그림이 걸린 이젤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 뒤 소파에 늙은 남자가 앉아 붓질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식사하러 갈 시간이에요. 하고 남자가 말했다. 그녀는 팔레트를 내려놓고 욕실로 가서 화장을 고쳤다.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테이블에 기대 있던 지팡이를 들었다. 아들리의 문은 곧장 잔디밭으로 통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20여 미터 건너편에는 1층 창문을 환히 밝힌 하얀 목재집이 한 채 있었다. 사비나는 석양 속에서 반짝이는 두 창문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일생 동안 자신의 적은 키치라고 단언했더랬다. 그러나 그녀조차도 자신의 존재 깊숙한 곳에 키치를 품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그녀의 키치,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지혜로운 아버지가 군림하는 평화롭고 부드럽고 조화로운 가정의 모습이다. 이 이미지는 그녀의 부모가 죽은 후에 가슴속에서 배태되었다. 그녀의 삶이 이 아름다운 꿈과는 아주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지닌 매력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의 멜로드라마 속에서 배은 망덕한 딸이 버림받은 아버지를 품에 껴안는 모습이나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이 황혼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면
그녀는 두 눈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뉴욕에서 이 늙은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는 부자이며 그림을 사랑했다. 그는 동갑인 부인과 함께 시골 별장에서 살았다. 별장 정면에는 오래된 마구간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아뜨리에로 개조하여 사비나를 초청한 뒤 하루 종일 그녀 붓의 움직임을 구경했다. 지금 그들 셋은 식사 중이다. 늙은 부인은 사비나를 내 귀여운 딸이라고 불렀으나 어느 모로 보나 그것은 오히려 반대였다. 여기서 사비나는 그녀 치마 끝에 매달린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 같았고 그들은 그녀를 존경한 나머지 그녀가 어떤 명령이라도 내리면 즉시 복종할 태세인 아이 같았다. 그녀는 어릴 적에 빼앗긴 부모를 노년의 문턱에서 되찾은 것일까? 아니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아기를 마침내 가진 것일까? 그녀는 이것이 환상임을 잘 알았다. 이 매력적인 노인네들 집에서 체류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간이역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했다. 늙은 신사는 중태이고 그의 부인은 홀몸이 되면 캐나다에 사는 아들 집에 갈 것이다. 사비나는 다시금 배신의 길로 들어설 것이며 이따금 그녀 가슴 깊은 데에서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는 환한 두 창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스꽝스럽고 감상적인 노래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그녀는 이 노래에 감동하지만 자신의 감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이 노래가 아름다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키치는 거짓말로 인식되는 순간 비키치의 맥락에 자리 잡는다. 권위를 상실한 키치는 모든 인간의 약점처럼 감동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초인이 아니며 키치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키치를 경멸해도 키치는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다. (13장) 키치의 원천은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이다. 하지만 존재의 근거는 어떤 것일까? 신, 인류, 투쟁, 사랑, 남자, 여자. 여기에 대해선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으며 또한 각양각색의 키치도 있게 마련이다. 카톨릭 키치, 개신교 키치, 유대인 키치, 공산주의 키치, 파시스트 키치, 민주주의 키치, 페미니스트 키치, 유럽 키치, 미국 키치, 민족주의 키치, 국제주의 키치.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의 반쪽엔 좌익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나머지 반쪽엔 우익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실제로 이 개념이 근거한 어떤 이론 원리에 따라 이 개념의 어느 한쪽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정치운동은 합리적 목표에 근거하지 않고 표상, 이미지, 단어, 원형들에 근거하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정치적 키치를 형성한다. 프란츠가 미치도록 좋아했던 대장정이라는 개념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성향의 좌익 인사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정치적 키치였다. 대장정이란 멋진 전진, 장정이 대장정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정, 평등, 정의,
행복을 향해 멀리 나아가는 노정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인가, 소비사회 거부인가 생산 증대인가, 단두대인가 사형제도 폐제인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좌익 인사를 좌익 인사답게 만드는 것은 이런저런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라도 대장정이라 불리는 키치 속에 통합하는 능력인 것이다. (14장) 그렇다고 해서 프란츠가 키치의 인간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삶에서 대장정이라는 개념은 불 밝힌 두 창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감상적 노래가 사비나의 삶에 작용했던 것과 대충 비슷한 역할을 했다. 프란츠는 어떤 정당에 표를 줬던가, 그가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등산이나 가지 않았을까 나는 염려한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대장정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세기를 통과해 나아가는 행진 중인 대중의 일부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은 멋진 일이고, 프란츠는 이 멋진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친구들이 파리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캄보디아에서 행진을 주최했고 그도 여기에 합류하라고 권했다. 당시 캄보디아는 내란, 미국의 폭격, 이 조그만 나라의 인구를 5분의 1로 축소한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자행한 끔찍한 만행을 겪은 뒤 끝내는 소련의 도구에 불과한 이웃 베트남에게 점령당한 터였다. 캄보디아에는 기근이 돌았고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국제의사조직은 이미 여러 차례 입국을 요청했으나 베트남인들이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저명한 서방 지식인들이 캄보디아 국경에서 행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전 세계인의 눈앞에서 장관을 연출해 점령당한 이 나라의 의사의 입국을 강요하고자 했던 것이다. 프란츠에게 전화를 했던 친구는 한때 파리 거리에서 프란츠와 함께 행진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프란츠는 처음에는 이 제안에 열광했으나 곧 그의 눈길이 여학생에 미쳤다. 그녀는 그의 정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안경을 낀 그녀의 눈은 한층 더 커 보였다. 프란츠는 그녀의 눈이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사과의 말과 함께 거절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후회했다. 그는 지상 여인의 소원은 들어주었지만 천상 여인을 무시했던 것이다. 캄보디아는 또 하나의 변형된 사비나의 조국이 아닐까. 이웃나라 공산주의 군대에 점령당한 나라, 소련의 주먹이 내리친 나라. 그는 거의 잊고 지냈던 친구가 전화했던 것이 사비나의 은밀한 신호에 따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천상의 피조물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만약 그가 이 행진에 참가했다면 사비나가 그를 보고 행복해 했을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여전히 충실하다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거기 간다면 나를 원망할 거야? 하고 안경 낀 여자친구에게 물었다. 그녀는 하루라도 그가 없으면 불평을 했지만 어느 곳도 그에게 거절할 줄을 모르는 여자였다. 며칠 뒤 그는 파리 공항의 커다란 비행기 안에 있었다. 거기에는 지성인, 교수, 작가, 의원, 가수, 배우, 시장, 50여 명, 의사 20여 명,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는 기자와 사진 기자가 400여 명 있었다. (15장)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했다. 의사, 지식인, 기자 470명이 국제규모 호텔의 큰 홀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다른 의사, 배우, 가수, 철학자들이 수첩과 녹음기, 사진기, 촬영기를 갖춘 또 다른 기자 100여 명을 대동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홀 끝에는 긴 탁자가 설치된 연단이 있었고 거기에서 미국인 20여 명이 이미 회합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프란츠가 끼어있던 프랑스 지식인들은 따돌림을 당해 모욕감을 느꼈다. 캄보디아 대장정은 그들의 발상이었는데 감탄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프랑스인이나 덴마크인이 있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영어로 말하고 있었다. 물론 덴마크인들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 유럽인 중에서 프랑스 사람들만이 이에 항의할 생각을 했다. 원칙주의자인 프랑스인들은 영어로 말하기를 거부하고 연단을 차지한 미국인들에게 모국어로 말했다. 이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이들의 말에 수긍하는 듯한 친절한 미소로 답했다. 결국 프랑스인들이 항의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곤 영어밖에 없는 셈이었다. 왜 이 회의에서 영어를 사용하는가? 여기에는 프랑스인도 있다. 미국인들은 이처럼 희한한 항의에 대단히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음을 거두고 모든 연설이 통역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통역관을 찾아 헤맸다. 그런 뒤 한마디 한마디를 영어 그리고 불어로 들어야만 했기에 회의 시간은 2배나 아니 실은 그보다 더 길어졌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도 영어를 이해해서 통역관의 말을 가로막아 고쳐주고 단어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연단 위에 미국 여배우가 등장하면서 회의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 배우를 위해 다른 사진기자와 카메라맨이 홀에 불쑥 나타났고 여배우의 한마디 한마디가 찰칵찰칵 하는 셔터 소리에 환영을 받았다. 여배우는 야만적 공산 독재로 고통받는 아이들, 인간의 안전권, 문명사회의 전통가치를 억누르는 온갖 위협, 개인의 자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 대통령 카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마지막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붉은 콧수염을 기른 젊은 프랑스 의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행사가 미국의 선전장으로 타락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항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치료하러 온 것입니다. 다른 프랑스인들도 콧수염 의사에게 동조했다. 겁에 질린 통역관은 그들이 하는 말을 참아 옮기지 못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연단 위에 있는 미국인 20여 명은 공감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 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은 주먹을 치켜들 생각까지 했는데 집단적으로 환호하는 순간에 유럽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16장) 그때까지 공산주의는 좌익에 속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좌익 지식인들이 콧수염 의사는 그들 중 하나였다.
공산주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진을 수락했을까? 소련 연방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자행한 범죄가 너무도 추악해졌을 때 좌익 인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자신의 지나간 삶에 침을 뱉고 행진을 포기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며 소련 연방공화국을 대장정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대열에 껴서 자기 길을 계속 가는 것. 좌익을 좌익답게 하는 것은 대장정의 키치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키치의 정체는 정치 전략이 아니라 이미지, 은유, 용어로 결정된다. 따라서 관습을 깨고 공산주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베트남 군대를 주먹으로 위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타도하자 공산주의라고 외칠 수는 없다. 타도하자 공산주의는 대장정의 적들이 내건 슬로건이며 체면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키치가 지닌 순수성에 충실해야만 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자신을 질투심이나 여성 혐오증의 희생자라 믿는 미국 여배우와 프랑스 의사 사이에 가로놓인 오해를 설명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사실 프랑스 의사는 대단한 미적 감각을 과시했다. 카터 대통령, 우리들의 전통 가치, 야만적 공산주의 같은 단어는 미국적 키치의 용어에 해당하며 대장정의 키치와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17장) 이튿날 아침 그들은 모두 버스를 타고 태국 전 지역을 횡단하여 캄보디아 국경으로 갔다. 저녁 무렵 그들은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기둥 위에 세워진 조그만 가옥 몇 채가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위협적으로 불어난 강물 때문에 그들은 위쪽에 머물러야만 했고 아래쪽 기둥 발치에는 새끼 돼지들이 우글거렸다. 프란츠는 교수 4명과 함께 한 방에서 잤다. 잠결에 아래쪽에서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와 곁에서 저명한 수학자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버스를 탔다. 국경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통행이 금지되었다. 군대가 지키는 국경 초소로 이어지는 좁은 길만 있었다. 버스들은 멈춰섰다. 버스에서 내리며 프랑스인들은 이번에도 미국인들이 한 발 앞질러 벌써부터 대열 선두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다시 통역관이 개입해야만 했고 논쟁이 불붙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그리고 캄보디아 여자 통역관이 선두에 섰다. 바로 뒤에 의사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가 섰다. 미국 여배우는 맨 끝에 붙었다. 길은 좁았고 지뢰 투성이었다. 그들은 2분마다 군사용 장애물에 부딪혔다. 철조망을 친 콘크리트 더미가 2개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통로가 나 있었다. 그들은 일렬로 전진해야만 했다. 반전, 평화를 위한 노래를 930곡이나 작곡한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대중가수가 프란츠보다 5m 앞에서 걷고 있었다. 그는 텁수룩한 검은 수염과 잘 어울리는 하얀 깃발이 걸린 긴 장대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사진기자와 카메라맨은 긴 행렬 주위를 줄다름치며 오고 갔다. 그들은 찰칵찰칵 차르르르 하는 소리를 내며 그들의 장비로 촬영을 했고 앞으로 뛰어갔다가 멈추고 뒷걸음질 쳐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앞으로 뛰어가곤 했다. 이따금 그들은 유명한 남자나 여자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호명된 사람은 시큰둥하게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들은 셔터를 눌러댔다.
18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미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대열 끝에 있던 미국 여배우가 더 이상 이런 굴욕을 참는 것을 거부하고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녀는 뛰기 시작했다. 마치 5,000m 경주에서 힘을 아끼며 대열 끝에 있던 주자가 앞으로 질주하며 모든 경쟁자를 추월하는 것 같은 형국이었다. 남자들은 거북한 미소를 지으며 유명한 여자 선수의 승리를 위해 길을 내주었지만 여자들은 그대로 대열에 있어요. 이것은 은막의 스타를 위한 행진이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여배우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려갔고 5 사진 기자와 2 카메라맨이 그 뒤를 따랐다. 언어학 교수인 프랑스 여자가 여배우의 손목을 잡고 한심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 캄보디아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의사들의 행진이에요. 배우를 위해 쇼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배우의 손목은 족쇄에 차인 듯 언어학 교수의 손에 잡혔고 그녀에겐 빠져나갈 힘이 없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저리 꺼져. 나는 이미 수백 번이나 행진에 참가했단 말이야.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스타의 얼굴을 보여야만 해. 그게 우리들의 일이야. 그게 우리들의 도덕적 의무란 말이야. 쌍 하고 언어학 여교수가 유창한 불어로 말했다. 미국 여배우가 말뜻을 알아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대로 있어요 하며 카메라맨 하나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다. 여배우는 오랫동안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 위로 줄줄 흘러내렸다. (19장) 언어학 여교수는 결국 미국 여배우의 손목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하얀 깃발을 들고 있던 검은 턱수염 독일 가수는 여배우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여배우는 남들이 자기에 대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막상 모욕을 당한 그 순간에는 평소보다 남들의 호감 표시에 한결 민감해져서 그쪽으로 달려갔다. 시인이자 가수는 깃대를 왼손에 들고 오른팔로 여배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진 기자와 카메라맨은 여가수와 가수를 둘러싸고 깡충거리며 뛰어다녔다. 유명한 미국 사진작가는 그들 2 사람의 얼굴과 깃발을 한꺼번에 앵글에 잡으려 했지만 깃대가 높아 쉽지 않았다. 그는 논 쪽으로 뒷걸음질쳐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지뢰를 밟은 것이다. 폭발이 있었고 국제적 지성인 집단에게 피의 소나기를 흩뿌리며 그의 몸뚱이는 갈기갈기 조각나 날아가 버렸다. 가수와 여배우는 경악하여 그 자리에 말뚝처럼 서 있었다. 2 사람은 깃발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깃발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 이 광경은 그들의 공포를 증폭할 따름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몇 차례 머뭇머뭇 눈길을 들어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이 들고 있던 깃발이 피의 세례를 받아 성스러워졌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묘한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20장) 국경선은 작은 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강은 보이지 않았다. 태국 저격수들을 대비해 물의 주머니를 올려놓은 1m 50cm 높이 담장이 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담장은 한 군데에서만 끊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아치형 다리가 있었다. 누구도 그곳까지 진입할 수는 없었다.
강 건너편에 베트남 점령군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위치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다리를 건너려고 시도한다면 대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베트남 군인이 총격을 가할 것이다. 행진 대원들은 담장으로 가까이 가서 까치발을 하고 섰다. 프란츠도 모래주머니 사이에 기대어 내다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진기자가 밀치는 바람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돌아섰다. 나뭇가지 하나에 앉은 살찐 까마귀 떼처럼 7 사진작가가 강 건너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대열 선두에서 걷던 통역관이 입에 커다란 확성기를 대고 강 건너편을 향해 크메르어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의사들이 있으며 의료 봉사를 위해 캄보디아 영토 내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그들의 행위는 내정 간섭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그들의 유일한 동기는 생명에 대한 배려라고 했다. 강 건너편의 대답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침묵이었다. 너무도 완벽해서 모든 사람을 불안감으로 사로잡을 만한 침묵. 유일하게 사진기들이 찰칵거리는 소리만 이국벌레들의 노래처럼 그 침묵 속에서 울렸을 뿐이다. 프란츠는 갑자기 이 대장정이 끝에 다다랐다는 인상을 받았다. 침묵의 국경들은 유럽으로 좁아졌고 대장정이 완수된 공간은 지구 한복판의 조그만 연단에 불과해졌다. 한때 연단 밑에 몰려들던 군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장정을 외면했고 대장정은 관중 없는 고독 속에서 계속되었던 것이다. 프란츠는 생각했다. 그렇다. 세상의 무관심에도 계속되었지만 대장정은 신경질적이고 과민해졌다. 어제는 미국의 베트남 점령에 반대하며 오늘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반대하며 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 오늘은 팔레스타인을 위해 어제는 쿠바를 위해 내일은 쿠바에 반대하며 항상 미국에 대항하며 매번 학살에 반대하며 또한 매번 다른 학살을 지지하며 유럽은 행진을 계속했다. 하나의 사건도 빠뜨리지 않고 리듬을 맞추기 위해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그래서 대장정은 빠른 발걸음으로 행진하는 바쁜 사람들의 행렬이 되었다. 마침내 무대는 더욱더 좁아져 어느 날 면적 없는 한 점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21장) 통역관은 두 번째로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다. 첫 번째처럼 묵묵부답이었고 무관심한 커다란 침묵뿐이었다. 프란츠는 둘러보았다. 강 건너편 침묵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딱이 쥐듯 후려친 것이다. 흰 깃발 가수와 미국 여배우조차도 어색해서 머뭇거렸다. 프란츠는 문득 이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이 그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지는 않았다. 그는 빈정거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느끼는 것 같은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그렇다. 대장정은 그 끝에 다다랐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프란츠가 배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 자기 자신의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끝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용기 있는 의사들을 국경까지 동반한 사람들의 과시욕을 조롱해야만 하는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보다 좋은 다른 뭔가가 그들에게 남아있을까? 프란츠의 생각이 옳다. 프라하에서 정치범 사면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벌였던 기자에 대해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 사람은 그 캠페인이 정치범을 돕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진정한 목표는 정치범의 석방이 아니라 아직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가 했던 것도 구경거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다. 그에게는 행동과 구경거리 사이에서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구경거리를 제공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인간이 구경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선고된 상황이 있게 마련이다. 침묵하는 권력, 강 건너편에 침묵하는 권력, 벽 속에 숨긴 조용한 도청장치로 변신한 경찰에 대항하는 그의 전투란 군대를 공격하는 연극 단원의 전투인 것이다. 프란시의 눈에 소르본 대학 친구가 주먹을 치켜들고 강 건너의 침묵을 위협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22장) 통역관은 세 번째로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역시 침묵뿐이었고 그 때문에 갑자기 프란츠의 고뇌는 광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다리로부터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다리로 뛰어가 하늘을 향해 끔찍한 욕설을 퍼붓고는 요란한 총성 속에서 죽고 싶다는 엄청난 욕망에 사로잡혔다. 프란츠의 이러한 도련한 욕망에 우리는 뭔가 떠오른다. 그렇다. 인간 존재의 극과 극이 거의 닿을 정도로 서로 가까워져 고상한 것과 천한 것, 천사와 파리, 신과 똥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차이점이 없게 되는 꼴을 차마 보지 못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달려가 매달린 스탈린의 아들이 떠오르는 것이다. 대장정의 영광이 행진하는 사람들의 코믹한 허영심으로 축소되고 유럽 역사의 장대한 소란이 무한한 침묵 속으로 실종되어 역사와 침묵 간에 더 이상 아무런 차이점도 없게 되는 것을 프란츠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대장정이 똥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천칭에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올려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전혀 증명할 수 없다. 천칭의 한쪽 접시에는 똥이 있었고 스탈린의 아들은 몸뚱이 전부를 다른 접시 위에 올려놓았지만 천칭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총을 맞고 죽는 대신 프란츠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렬로 서서 버스로 돌아갔다. (23장)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도와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어떤 시선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내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익명의 무수한 시선. 달리 말하자면 대중의 시선을 추구한다. 독일 가수와 미국 여배우가 이런 경우에 속하며 주걱턱 신문 기자 역시 이런 경우에 속한다.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그의 주간지를 소련인이 정간하자 그는 산소가 100배나 희박해진 공기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는 그 누구도 수많은 미지의 시선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는 곳마다 경찰의 미행을 받고 전화를 걸 때마다 도청당하고 심지어는 거리에서 은밀하게 사진까지 찍힌다는 사실을 알았다. 갑자기 익명의 시선이 도처에서 그를 따라다녔으며 그러자 그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행복했다. 그는 연극배우 같은 목소리로 벽에 숨겨진 소형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곤 했다. 그는 잃어버린 관객을 경찰에게서 되찾은 것이다. 두 번째 범주에는 다수의 친한 사람들의 시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속한다. 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칵테일 파티나 만찬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중을 잃으면 그들 인생의 무대에 불이 꺼졌다고 상상하는 첫 번째 범주의 사람들보다는 행복하다. 반면 두 번째 범주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시선을 획득하는데 마리 클로드와 그녀의 딸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세 번째의 범주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의 조건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조건만큼이나 위험천만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감기면 무대는 치르게 빠질 것이다. 테레자와 토마시를 이런 사람들 속에 분류해야만 한다. 끝으로 아주 드문 네 번째의 범주가 있는데 부재하는 사람들의 상상적 시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몽상가다. 예를 들면 프란츠가 그렇다. 그가 캄보디아 국경까지 간 것은 오로지 사비나 때문이다. 버스가 태국의 도로에서 덜컹거릴 때 그는 그녀의 시선이 오랫동안 그에게 고정되었다고 느낀다. 토마시의 아들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나는 그의 이름을 시몽이라 부르겠다. 그는 아버지처럼 성서 속 인물의 이름에 기뻐할 것이다. 그가 희구하는 시선은 토마시의 시선이다. 서명 캠페인에 연루되는 바람에 그는 대학에서 내쫓겼다. 그가 교제하던 젊은 여자는 시골 신부의 조카 딸이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여 집단 농장의 트랙터 운전사,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토마시도 시골에 사는 것을 알자 기뻐했다. 운명이 그들의 삶을 대칭적으로 만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는 토마시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는 답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토마시가 그의 삶에 시선을 보내는 것. (24장) 이 소설에서 프란츠와 시몽은 몽상가들이다. 프란츠와 달리 시몽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아버지를 찾았다. 시몽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은 먼저 못할 짓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토마시를 비난하는 그의 어머니와 한편이 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는 18살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학업을 위해 프라하로 왔다. 그때 이미 토마시는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시몽은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것처럼 가장하려고 수없이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다. 시몽이 주걱턱 기자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오로지 그가 아버지의 운명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었다.
기자는 토마시의 이름도 몰랐다. 오이디푸스에 대한 기사는 잊혔고 토마시에게 서명을 제안하자고 요청했던 시몽을 통해 그는 기사의 존재를 알았다. 기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청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시몽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필경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아버지는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 문장이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벌주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다. 여자친구의 삼촌이 그의 손에 쥐어준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 말이 인상적이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신론자인 것을 알지만 두 문장의 유사성은 그에게 은밀한 징조였다. 아버지는 그가 선택한 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토마시의 편지를 받은 것은 시몽이 시골에 산 지 2년도 넘었을 때였다. 만남은 화기애애했으며 시몽은 편안하게 느껴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두 사람이 서로를 그다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넉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전보를 받았다. 토마시와 그의 부인이 트럭에 깔려 죽었다는 것이다. 한때 아버지의 정부였으며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여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삶을 관찰하는 상상의 눈을 처절히 필요로 했기에 이따금 그녀에게 긴 안부 편지를 쓰곤 했다. (25장) 사비나는 시골에 사는 슬픈 발신자의 편지를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받았다. 그녀는 자기가 떠나온 나라에 대해 점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보낸 편지 중 많은 것은 뜯어보지도 않았다. 늙은 신사는 죽었고 사비나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정착했다. 항상 서쪽으로, 언제나 보헤미아에서 더욱 먼 곳으로. 그녀의 그림은 잘 팔렸고 그녀는 미국을 아주 좋아했다. 그러나 단지 껍질만을 좋아했다. 껍질 안에는 그녀에게 낯선 세계가 있었다. 땅 아래에는 그녀의 어떤 할아버지나 아저씨도 없었다. 그녀는 관 속에 갇혀 미국의 땅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시신을 화장하고 재를 뿌려달라고 명시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테레자와 토마시는 무거움의 분위기 속에서 죽었다. 그녀는 가벼움의 분위기에서 죽고 싶었다. 그 가벼움은 공기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른다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26장) 버스가 방콕의 한 호텔 앞에 섰다. 누구도 모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뿔뿔이 흩어져 시내로 갔다. 어떤 이들은 사원을 방문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사창가로 갔다. 소르본 대학 친구는 프란츠에게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자고 했으나 그는 혼자 있고 싶었다. 어두워지자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끊임없이 사비나를 생각했고 그녀의 긴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 속에서 그는 사비나가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하곤 했다. 이번에도 그 시선이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가 비웃지 않을까? 그녀는 그녀에게 바치는 그의 숭배를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혹시 이제는 어른답게 행동하고 그녀 자신이 직접 보내준 여자친구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는 동그랗고 커다란 안경을 낀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다. 그는 그 여학생과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달았다. 문득 캄보디아 여행이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하게 보였다. 도대체 왜 이곳까지 왔을까? 이제 와서야 그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가 이 여행을 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삶, 유일한 실제 삶은 행진도 사비나도 아니며 안경 낀 여학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였다. 현실이란 꿈을 뛰어넘는 것, 꿈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란 확신을 갖기 위해 그는 여행을 했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솟아나 알 수 없는 언어로 그에게 몇 마디를 건넸다. 그는 동정심이 섞인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자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짓더니 집요하게 무슨 말인가를 떠들어댔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자기를 따라오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남자는 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프란츠는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고 생각했다. 이곳에 공연히 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누군가를 구해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지 않은가. 다른 두 남자가 횡설수설하는 남자 옆에서 불쑥 튀어나오더니 그중 하나가 프란츠에게 돈을 달라고 영어로 말했다. 그 순간 안경 낀 젊은 여자의 모습이 그의 의식의 장에서 사라졌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사비나, 거창한 운명을 타고난 비현실적인 사비나, 그 앞에 서면 자신이 항상 작게만 느껴지던 사비나였다. 그를 바라보는 눈에는 분노와 불만이 서려 있었다. 이번에도 속은 것일까? 이번에도 그의 멍청한 선의가 이용당한 것일까? 그는 소매를 잡고 있던 남자를 격렬하게 뿌리쳤다. 사비나가 항상 그의 힘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는 안다. 프란츠는 두 번째 남자가 그에게 휘두르는 팔을 낚아챘다. 그는 그 남자를 꽉 잡고 완벽한 유도 자세로 머리 위로 들어올려 한 바퀴 돌렸다. 지금 그는 자기 자신에 흡족했다. 사비나의 눈길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모욕당하는 그의 모습을 더 이상은 보지 않을 것이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프란츠는 더 이상 허약하고 감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순진한 자신을 속이려 했던 이 남자들에 대해 거의 희열에 가까운 증오심을 느꼈다. 그는 조금 구부정하게 서서 이들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묵직한 것이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쓰러졌다. 어렴풋이 사람들이 그를 어디론가 싣고 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허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격렬한 충격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다. 그는 한참 후 제네바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다. 마리클로드가 그의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다. 당장 안경 낀 여학생에게 연락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만을 생각했다. 그녀 아닌 다른 누구도 머리맡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는 무한한 증오심에 찬 눈길로 마리클로드를 바라보며 그녀를 외면하기 위해 벽 쪽으로 돌아 누우려고 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적어도 머리만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했다. 그러나 머리조차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다. (27장) 죽은 프란츠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마침내 법적 부인의 손안에 들어갔다. 마리클로드는 장례식을 준비하고 부고장을 발송하고 화환을 준비하고 따지고 보면 웨딩드레스 격인 검은 드레스를 해 입는 등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렇다. 부인에게는 남편의 장례식이 결국 그녀의 진정한 결혼식이었다. 자기 삶의 끝매듭, 모든 고통의 보상. 하긴 묘지에서 목사도 이를 잘 꿰뚫어 보았다. 그는 수많은 시련을 거쳤지만 죽은 자에게는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순간에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기항지인 변함없는 부부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지어 마리클로드가 관 앞에서 몇 마디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프란츠의 동료까지도 죽은 사람의 의연한 배우자에게 각별한 경의를 표했다. 뒤편 어느 곳에선가 커다란 안경을 낀 젊은 여자가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쪼그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눈물을 참으며 많은 진정제를 먹었던 탓에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몸을 꺾으며 배를 움켜쥐고 나뒹굴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묘지를 나서야만 했다. (28장) 그는 협동농장 조합장으로부터 전보를 받자마자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길을 나섰다. 그가 장례식을 책임졌다. 그는 묘비의 아버지 이름 아래 이런 비문을 새기도록 했다. 그는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원했다. 그는 아버지라면 결코 이런 말을 쓰지 않았으리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비문이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확신했다. 하느님의 왕국이란 정의를 뜻한다. 토마시는 정의가 군림하는 세계를 갈구했다. 아버지의 삶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권리가 시몽에게 없는 것일까?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모든 상속자의 권리가 아닐까? 프란츠의 비석에서는 오랜 방황 끝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읽을 수 있다. 이 비문은 종교적 상징처럼 해석될 수 있다. 지상의 삶에서의 방황, 신의 품으로의 귀환. 그러나 이 문장이 철저하게 세속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하긴 마리클로드는 허구한 날 이렇게 말했다. 프란츠, 사랑하는 프란츠는 50대의 위기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는 한심한 계집애의 소나기에 빠진 거예요. 예쁘지도 않은 여자였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안경 보셨죠? 그러나 50대 남자는 누구라도 젊은 살덩이를 위해 영혼까지도 팔죠. 우리 모두 다 알듯이. 오로지 부인만이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도덕적 고문이었어요. 프란츠의 본색은 정직하고 선했으니까요. 아시아의 외딴 구석까지 절망적이고 엉뚱한 여행을 했던 것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는 거기에
죽음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다. 마리클로드는 이렇게 확신했다. 프란츠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추구했던 것이다. 죽기 전 고통에 빠져 있던 마지막 나날 동안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던 그는 오직 그녀만을 보고자 했다. 그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시선만으로도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의 눈은 마리클로드에게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29장) 캄보디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품에 노란 아기를 안은 미국 여배우의 커다란 사진 한 장. 토마시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비문 하나. 그는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원했다. 베토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우울한 목소리로 그래야만 한다 이라고 말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헝클어진 머리에 침울한 표정을 한 남자. 프란츠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비문 하나. 오랜 방황 끝에 귀환. 그리고 그 다음도 또 계속될 것이다. 잊히기 전에 우리는 키치로 변할 것이다. 키치란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승역이다.